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매출이 440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433억 1천만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9% 급증한 것입니다. 핵심 분야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3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3% 급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 위험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5월 FOMC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2일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에 전격 합의하기 이전에 열린 것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에서 통화 긴축과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향후 수차례 회의와 경제 지표를 통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국채 시장이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확대 우려로 불안한 가운데 일본 초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시행한 5천억엔 규모 40년물 국채는 응찰률이 2.21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초장기 금리 변동이 장기, 중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단기 금리를 우선적으로 관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외에도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 통화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하고 경제 상황을 관망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다소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또 장 막판에는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0.5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56%, 다우존스 지수까지 0.58%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보합권에서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5% 하락했고요. WTI 국제유가는 1.63%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앞서 당분간은 현재 생산 쿼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다소 매파적인 5월 회의록 내용과 장 마감 후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까지 겹치면서 상승세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0.25% 소폭 하락했고요. 세일즈포스도 0.4%가량 하락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에서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IBM은 1% 넘게 하락했고요. 서비스나우도 0.6%가량 빠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반면 오라클의 경우에는 1.2% 오르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페니메이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예정돼 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엔 기술주 전반의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은 1.6%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또 어제 장에서는 하락했었던 보잉도 오늘은 0.23% 오르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AMD와 RTX의 경우에는 나란히 1%가 넘게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퀄컴과 인텔의 경우에도 오늘 장 안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88%, 0.69% 하락하면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에 대중 수출 중단을 명령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주가가 각각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 쪽에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만 소폭 오름세 나타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보합권 수준에서 다소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리테일 트레이드 쪽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의료기술 섹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는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에브비의 경우에는 1.42% 하락했고요. 또 머크의 경우도 2% 가까이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화이자의 경우에도 오늘 장안에서 1.8%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0.1%가량 소폭 상승해줬습니다. 애플이 연말쯤에는 게임 전용 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첫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애플 TV에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게임을 더 쉽게 찾고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편 백악관은 애플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한테 넘기지 말고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압박 속에 애플은 중국 대신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인도산 아이폰의 미국 수출량이 중국산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오늘 0.51%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다소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훌쩍 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한 440억 달러.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무려 73%나 뛰면서 AI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로 일부 H20 제품 매출이 잡히지는 못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률은 70%를 넘겼습니다. 젠슨항 CEO는 AI가 이제 전기나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가 됐다면서 엔비디아가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0.72%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아마존닷컴도 역시나 0.63%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오늘 0.31% 하락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내년부터 앱 다운로드를 할 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아야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 법이 적용되면 기술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수집 문제도 함께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구글이 지원하는 단체는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될 수 있다며 소송 가능성도 언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웨이모와 분산형 모델을 앞세운 테슬라 간의 경쟁 구도에도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0.2%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메타를 상대로 한 반독점 재판이 7주간의 법정 심리를 마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양측은 4개월 동안 서면으로 추가 주장을 내고요. 연방판사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불법 독점인지 회사를 나눠야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은 연말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블룸버그는 메타가 이길 확률을 60%로 보고 있지만 혹시 패소하더라도 항소가 가능해서 실제 분할까지는 몇 년은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메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AI 기능을 맡고 다른 하나는 라마 모델처럼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안에서 1.65% 하락하면서 3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온 노력이 무의미해졌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제 도지 업무를 접고 테슬라와 X 그리고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다음 달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고요. 스페이스X는 최근 스타쉽의 9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실패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3, 4주 안에 다시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런 상황에선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이럴 경우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즉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관세 영향을 반영해 향후 2년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고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을 넘길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연준 내부에선 물가 목표 정책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오갔는데요. 그동안은 과거 인플레이션이 낮았으면 당분간 높게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2% 목표를 고수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은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미국 산업보안국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주요 EDA 업체들에게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 세 업체는 중국 EDA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도 발동된 바 있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설계와 테스트의 필수적인 기술로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는 가운데서도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대중국 견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파월의 메시지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지금 FOMC 회의로 이 발표 주시하면서 좀 경계심이 짙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일단 간밤의 마감 상황만 보자면 조금은 경계심이 좀 짙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유에 대한 관세 유예도 있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잘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있었고 좀 이 수급에 대해서 조금 정체가 됐잖아요. 마감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유럽에 대한 이 관세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됐다가 다시금 유예가 좀 되면서 시장이 좀 일부가 좀 안 됐었고 해당되는 수급의 연속성이 어제는 좀 이어지지 못했는데 어제에 대한 내용들 보면 FOMC에 관련된 의사록, 특히나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경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졌었고 여기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 중국행 영향을 과연 얼만큼 받았고 이 부분이 기술주의 전반적인 수급에 경계 심리를 동반해서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보셨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장중에 일부 좀 상승 전환을 했다가 장 후반에 일부 하락폭을 소폭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전일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현재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던 그런 흐름들 좀 감안했을 때 FOMC에 관련된 의사록 관련된 영향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어떤 경계 심리는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특히나 FOMC의 의사록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수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영향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사안들은 이유에 대한 이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한번 부각될 때 기술주가 크게 지금 흔들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7월 초에 관세 유예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재차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가 언제든지 수급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중요한 부분들은 FOMC에 관련된 정책 방향성도 좋고 다 좋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시장의 영향력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6월 달까지 얼마만큼 개별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하반기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을 어느 정도 좀 가름해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성 확인 관점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역시나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짙은 상황입니다. 6월 달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마무리가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마감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간 외에서 선물에서는 상승을 했으니 마감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H20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실적을 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다라고 좀 봐요. 왜냐면은 매출액의 가이던스 부분들 좀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컨센 대비 그리고 회사 측이 4분기에 제시했던 1분기 가이던스의 폭 대비해서도 더 큰 폭의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441억 달러를 좀 달성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432억 8천만 달러가 좀 제시가 됐었고 지난 4분기에 제시됐던 1분기 가이던스가 430억 달러니까 일단 뭐 가이던스와 컨센 대비해서도 한 10억, 한 12, 3억 정도가 더 상회되는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EPS가 이 컨센이 한 0.88달러인데 이 부분이 0.81달러.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H20에 관련된 중국 수출 관련된 규제로 인한 손실 충당금이 이번에 1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시킨다라고 좀 발표가 된 바 있어요. 증권거래위원회 공시가 된 데이터가 있었는데 기존에 추정됐던 전반적인 손실액이 한 55억 달러로 좀 추정됐는데 지금 컨콜 내용을 보니까 한 45억 달러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PS가 0.81달러, 0.08달러 정도 하회는 했지만 H10에 관련된 수출 규제 폭대를 좀 제외하고 본다면 0.96달러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EPS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크게 좀 상회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컨콜 내용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방송이 좀 들어오기 전에 좀 체크했던 일부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 젠스랑 CEO가 이 중국의 AI 시장에 관련된 미국의 어떤 진입 요건들 여기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잃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비판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GB300 블랙의 울트라가 올해 연내에 좀 출하를 좀 앞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방향성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HBM이 블랙의 울트라에부터는 HBM 한 50% 정도가 더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이외의 어떤 기술주들의 어떤 낙수 효과 내지는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대만, 스웨덴, 일본들이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구축, 여기 관련된 해당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중국향 영향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향후에 성장 기조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됐던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후퍼칩에 대해서 더 이상 축소가 좀 불가능하다. 지금 뭐냐면 H20보다
더 낮은 사양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 최근에도 뭐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뭐 H20보다 사양을 좀 더 낮춘 그런 칩을 중국에 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일부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좀 상반된 의견을 좀 내놨던 것이요. 더 이상 해당되는 사양을 좀 낮출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뭐 미디어 행사에서도 좀 언급했던 내용들과 기조가 좀 같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달에 H20보다 좀 사양이 낮은 칩이 중국에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EPS도 지금 시장 전망치보다는 상회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 쪽으로는 수출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FOMC 회의록 의사록 공개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이 관세 정책 또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5월 이 의사록 공개가 굉장히 또 메시지가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체크 포인트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기도 해서 최근에 이 감세 정책 그리고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좀 부각되면서 미국 경제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채권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좀 미치면서 최근에 뭐 30년물 국채가 5%대를 좀 급등했었고 한 2거래일 전에 약세 전환을 했지만 어제도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현재 뭐 4.97포인트 선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대에 대한 이 변동성들은 재차 좀 유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정책 요인들, 뭐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요인들을 좀 선반영하더라도 관세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점이 당분간 채권 금리의 어떤 연동성 내지는 수급 변동성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연준의 위원들이 재차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소 매파적이고 금리나 기조에 관련된 신중한 입장을 재차 좀 표명했던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번에 이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도 최근의 기조와는 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FOMC 의사록에 관련된 발표 이후의 시장의 영향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내용을 보면 경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고 현지 통화정책 접근은 적절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할 경우에는 트레이드 오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제 득과실 부분들이 모두 연속성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 요약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했다는 겁니다.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다만 FOMC의 의사록이 좀 작성됐던 시점이 5월 초죠.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었던 시점이고 발표가 된 이후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항들 특히나 관세 부과에 대한 유예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온도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사실 현재 어떤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기조는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미국과 뭐 중국 그리고 미국과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관세 협상들이 6월 말 뭐 시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얼마만큼 빠르게 협상을 좀 타결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해당되는 영향들 특히나 7월 초 이전에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라면 이런 부분에 관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된다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들은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공포보다는 뭐 관세 리스크가 연준 입장에서의 가장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90일 유예가 끝나는 지금 6월 중에 어떠한 협상 포인트가 나올지 계속해서 좀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 국채가 5% 넘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지금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 지표가 앞으로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3월 PCE 지표가 이 헤드라인 지표가 2.3이었고 코어 PCE가 2.6%를 좀 기록했어요. 근데 4월 전망치를 보면 이 헤드라인 PCE 지표가 0.1% 정도 전월 대비 좀 낮아진 2.2%가 좀 예상되고 있고 지금 코어 PCE 지표는 전월과 좀 동일한 2.6%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3월 달에 이 코어 PCE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내려간 건 맞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소폭 상승했던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던 점. 그래서 이런 기조가 최근에 이 국제유가가 급락했던 그래서 지금 현재 WTI 지수 관점에서 보면 한 배럴당 60대 초반에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에너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이번 4월 PCE 지표 특히나 이 코어 PCE 지표의 경우에는 2.6보다는 한 0.1 정도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대한 온도차는 사실상 뭐 상호관세 10%가 좀 부과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얼마만큼 그래도 소폭이라도 좀 영향을 좀 줬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아마 이번 4월 PC 지표는 금리 인하의 경로 가능성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이 컨퍼런스 보드가 좀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98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죠. 이 부분은 4년 내 최고의 상승폭을 좀 기록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크게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은 관세 정책들에 대한 확장 기조가 오히려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과 좀 다르게 오히려 지표는 좀 양호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PC 지표가 사실상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들을 크게 좀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 2%대 형성 관점에서 뭐 긍정적인 어떤 정책 기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장 전망치보다 좀 상회하는 물가 지표가 좀 나온다면 오히려 이 금리 인하의 신중론 지금 뭐 보수적으로는 점도표가 한 2회로 좀 제시됐는데 이거를 1회 정도로만 좀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한 번 정도로만 좀 끝날 수 있다는 언급들이 재차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무게감 있게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물가 지표가 좀 상회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하반기 금리 인하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지금 PC 물가 지표 앞두고 있으니까 이 점 포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24시간 주 7일 내내 이제 회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간밤에는 다음 달 12일에 텍사스에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유럽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급감한 상황인 거고 지금 스타쉽이 어제 실패를 또 했습니다. 네, 발사 실패까지 있으면서 그래도 기대와 우려가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SNS에서 좀 언급을 했죠. XAI 그리고 스페이스X, 테슬라에 대해서 초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주 7일 24시간 내내 경영에 좀 매진하겠다. 그런데 이미 지난 1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언급했던 부분들 정부 효율화 수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5월부터는 테슬라의 경영이 좀 더 집중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완화된 스탠스 기조를 보였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는 다소 지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메시지보다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라는 관점. 그래서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요. 일단 정부 효율화 업무에 관련된 어떤 이 병행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뭐 감세 정책에 대한 반감을 현재 좀 갖고 있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회의감들이 경영 집중을 좀 선언하게 된 배경이 좀 되지 않은가 그런 추측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부 효율화 수장직을 좀 내려놓고
테슬라에 좀 올인할 것인지 이 여부도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4월달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가 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에 관련된 어떤 이 집중에 관련된 메시지가 오히려 기대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좀 상승하는 배경이 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뭐 테슬라의 좀 성장 둔화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재차 부각되고 있죠.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던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단순하게 중국의 저가 공세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BYD가 약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신차죠. 모델 Y의 출하량이 지금 2분기 초보다도 굉장히 좀 크게 좀 아직까지 뭐 인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4월 데이터까지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겠지만 5월 그리고 6월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모델 Y 신차가 유럽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초기 판매량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다만 좀 긍정적인 어떤 요인들은 다음 달부터 로보택시에 관련된 시범 운행이긴 하지만 서비스가 좀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들이 해지가 좀 되고 난 이후라면 오히려 대도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로보택시의 어떤 서비스 그리고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차량의 어떤 대수들에 대한 공급이 재차 좀 늘어난다면 테슬라 차량을 통한 로보택시의 어떤 이 공급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시장 수요 관점에서에 관한 이익 훼손들은 상당수 좀 만회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뭐 옵티머스 같은 로봇 또는 뭐 스페이스X 같은 뭐 개별적인 어떤 사업 모멘텀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가치가 점진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4월까지는 좀 우려가 된 상황이지만 5월에 대한 판매량 여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로보택시가 이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예정이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테슬라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 스마트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팀쿡 CEO가 동행을 좀 거절을 하면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애플에 대한 관세 리스크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알려진 대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품목별 관세 한 25%를 좀 부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애플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애플의 어떤 일부 타격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이 대규모 관세 부과 이후 현재 뭐 낮아진 요율이긴 하지만 30%의 어떤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련된 수출 우회 경로에서 인도라는 생산 거점을 오히려 좀 생산량을 좀 늘리는 그런 계획이 좀 재차 좀 진행이 됐고 인도에서의 이 부과 관세가 한 10%니까 만약에 25%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만약에 좀 부과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애플의 입장에서는 뭐 매출 타격, 수익 지표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영향들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어떤 조치가 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던 내용들과처럼 지난 중동 순방의 트럼프 대통령의 동행 요청을 팀쿡 CEO가 좀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소위 말하는 좀 괘씸죄에 좀 걸렸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재차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일기 때 팀쿡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당시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있었지만 애플의 경우에는 이후에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대한 관세는 유예가 좀 된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이 기회에서도 좀 재차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가 이번에 중동 순방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전망들이 애플의 리스크 요인들로 오히려 좀 우려감으로 더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4월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6%가 좀 감소돼서 90만 대 정도가 미국으로 좀 공급이 됐고요. 해당되는 우회 물량들이 인도에서 300만 대 정도가 미국으로 좀 공급이 됐는데 역시나 인도에서도 76%에 대한 관련된 어떤 증가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관세에 관련된 영향도 이 부분이 중국에 대한 어떤 고유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인도라는 생산 기지를 좀 옮겼는데 다시금 25%에 관련된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된다면
당장 뭐 미국 안에 어떤 생산 시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기적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 애플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일기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좀 유예가 될 가능성까지 조금은 열어보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도에 대한 이 증가량은 있었는데 당분간 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든 밈코인, 트럼프 코인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이 만든 밈코인이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대통령 만찬 초대권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여기에 외국 자금까지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코인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가상자산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코인의 실체와 그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코인은 이른바 밈코인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밈코인은 유행이나 상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인데요. 보통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가 중심이지만 트럼프 코인은 다릅니다. 실제 정치인,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만든 점에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코인은 트럼프 본인과 그 가족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 디너까지 개최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과 권력, 자본, 그리고 법적 윤리 이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는 트럼프 코인 보유자들을 위한 초청 만찬이 열렸습니다. 초청 대상은 트럼프 코인 보유 순위 상위 220위 이내 투자자들이었고요. 이들의 평균 투자액만 무려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위 25명은 백악관 비공식 투어와 트럼프와의 VIP 리셉션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급 행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월마트 스테이크, 코스트코 냉동 생선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짧은 연설만 하고 23분 만에 자리를 떴고 기념품으로 약속됐던 시계도 직접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주요 보유자들이 참석한 행사였는데도 저가항공 기내식보다 못했다라는 혹평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만찬이 단지 준비가 부족한 행사였다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이해 충돌의 결정판이라는 점입니다. 이 만찬 이후 미국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코인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있다며 헌법 위반, 외국 영향력 개입, 그리고 사익 추구 등 여러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없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참석자 가운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됐던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 그리고 UAE와 중국 등 외국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돼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행사 중에는 백악관 비공식 투어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접근권을 경매로 파는 셈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밈코인 자체는 합법이지만 현재는 전혀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트럼프 코인의 외국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GD컬처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직원이 8명뿐이고 매출도 전혀 없는데 조세 피난처를 통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가량을 트럼프 코인에 투자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UAE 국영기업이 20억 달러, 하나로는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미국 법상 외국인은 대통령에게 직접 기부할 수는 없지만 코인을 사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정치 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의원은 이건 단순한 코인 사기가 아니라 외국 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에게 투자하고 있는 구조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코인 시세는 만찬 이벤트를 전후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9달러대였던 가격이 15달러를 넘기면서 급등을 했고요. 이후 참석자 명단이 확정되자 곧바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초청권을 따낸 상위 투자자들 상당수가 행사 직후 보유하던 트럼프 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상위 지갑 25개 중 16개는 지금은 코인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행사 일정에 맞춰서 코인을 급히 사들였다가 만찬이 끝나자마자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코인은 정치 이벤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고 그 직후 대규모 매도세가 터져나오는 전형적인 이벤트성 펌핑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은 단순한 유행성 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치와 법률 그리고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는 존재인데요. 대통령 이름을 내걸고 외국 자금이 유입되고 게다가 투자액에 따라 정치적 접근권까지 열리는 현실, 이 밈코인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밈코인은 때론 재미있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일 수 있지만 정치와 얽혀 있을 땐 그만큼 더 큰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5%가량 떨어지면서 10만 7천 달러 선으로 내려온 모습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도 0.88% 하락하면서 2,6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는 3%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 지지선인 2.3달러 선을 내려왔고요. 2.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들의 시세도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솔라나 2.5%가량 빠지면서 현재 24만 원 선 이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도지코인과 체인링크도 나란히 2%가 넘게 빠졌고요. 에이다도 2% 가까이 빠지면서 1,000원 선을 겨우 지지해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코인도 2.14% 빠진 상태에서 5,000원 선을 이탈해 4,9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는 소폭이지만 0.19%, 스텔라루멘과 시바이누는 나란히 1.4에서 1.8%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가 개막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슈빌에서 열린 컨퍼런스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30% 넘게 급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사 QCP 캐피털은 이벤트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며 다시 30% 조정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7만 7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흐름이라며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막바지에서 시장은 변동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이후 비트코인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올해 2분기 들어 40% 넘게 상승하며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웃돌았는데요. 디파이 확장과 기관 수요가 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의 할인율 축소, 선물 거래량 증가 등이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통계상 4분기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실사용성이 높은 블록체인 자산으로 NFT와 또 DF 생태계 확장,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곧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며 주요 저항선은 2,500달러와 3,600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위즈덤 트리가 제안한 XRP 현물 ETF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SEC는 해당 ETF가 증권거래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는 ETF 승인 절차 중에서도 고도 검토 단계로 승인 가능성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심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제안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SEC는 투자자 보호와 시작 조장 방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될 경우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리플 측도 법률적 명확성을 강조하며 SEC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한 이후 제도적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XRP ETF 승인 가능성이 약 83%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주류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구조법을 통과시켜 규제 당국이 자의적으로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본인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인플레이션이나 정책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지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와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코인이 하루 동안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3% 넘게 하락하며 0.219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거래는 활발한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관망 심리 때문입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수세가, 저항선 근처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1억 개 이상 도지를 보유한 고래 지갑이 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0.27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건은 연준 회의록 이후 거시경제 방향성과 시장 심리 회복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